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인데요. 공교롭게도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하고 나서면서 몇 시간째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편지에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관저 앞에는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향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트라우마와 우울감, 무기력증을 다스리는 법 알려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어요. 대통령 경호처와 몇 시간째 지금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네. 오늘 오전 6시 14분께 공수처 수사팀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게 7시 21분쯤이었고 8시 2분쯤에 바리케이트 열리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번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에서 30명, 경찰 특수단에서 120명 투입이 됐고 관 내에 투입된 인원이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해서 80명이 들어갔고 여기에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 인력도 더 진입을 시도를 했고요. 경찰은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도 배치했고 기동대 버스 135대 현장에 대기시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군부대 저지를 뚫고도 경호처하고 대치를 하면서 지금 4시간째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실에서는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군부대가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 군부대가 왜 있냐면 대통령 관저 내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이에요. 네. 대통령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고 이런 식으로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다 뚫는 과정을 거쳤고요.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 수방사 일반 사병들 그러니까 경호처가 아닌 수방사의 일반 사병들이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수사관들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수색영장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들면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죠. 네. 방금 전에는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로 들어갔다는 소식이에요. 지금 네. 막 들어갔는데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도 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겠다, 불응하겠다라는 방침 재차 밝혔고요. 또 공수처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찰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인데 이걸 공수처가 집행하고 여기에 경찰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하고 경찰이 모두 형법 제124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를 향해서 체포영장 집행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확신을 했어요. 또 공수처를 향해서는 미친 듯이 아나무인 아나무법으로 설친다.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 영장 집행하고 관련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줄곧 이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라는 건데요. 다만 현행법상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여당 반응 보면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입을 열었는데요. 국격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강제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번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변호인단하고 잘 협의해서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또 윤 대통령이 도주할 사람도 아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나라의 격을 생각해서라도 무리한 수사는 피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내란 수괴가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고요. 또 비상계엄 당시 때 그 도끼로 문짝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죗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끝까지 내란 수계를 옹호하려고 한다면 국민적인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탄핵 촉구 인파가 몰리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아수라장인 상태고 사실 어느 쪽이든 누구 하나 다 우리 국민인데 좀 다치시진 않을지 그런 걱정도 돼요. 그 전에는 먼저 어제 그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어제 오후에 도로 위에서 농성 벌이던 지지자 30여 명을 강제로 해산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자 지지자들은 몸으로 막겠다면서 연좌 농성을 하기 시작했고 도로 위에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분들 팔다리 잡고 한 명씩 끌어냈고 일부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수처가 관저로 간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이 모여서 영장 집행 저지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밤새서 대기하는 그 밤샘조까지 새벽조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담요 두르고 식사를 끼니를 해가면서 밤새 지켰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인파는 더 불어났고요. 윤석열 잘한다, 이재명 구속, 문재인 사형 이런 구호를 외쳤고요. 근데 하필 또 오늘 너무 날씨가 추워요. 새벽부터 계속 추웠는데 대통령이 이제 지도자로서 사실 지지자들을 향해서 더 힘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도자로서 좀 고생 그만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독여줬으면 어떨까 참 아쉽습니다. 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할 때부터 어느 정도 준비는 분명히 돼 있었을 거예요. 지금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여기에 또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비상계엄 관련자들 그 군수 내부들이 모두 구속 수사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뭐 국회를 물리력을 써서 뚫고 들어가라라고 했다라는 진술이 뭐 여러 갈래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고 또 체포조가 실제로 운용된 사실도 확인이 된 만큼 이런 내용들 을 윤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이 또 체포 명단 그 리스트를 직접 대통령이 선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한 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잡아라라고 했는데 이 세 명을 그럼 누가 지정한 건지 규명하고 또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2차 계엄을 모의한 건지 또 국회를 무력한 뒤에 창설하려고 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이 정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알려졌고요. 또 역술인으로 활동하던 민간인 노상원이 어떻게 선관위 직원 체포나 서버 탈취 계획을 주도할 수 있었는지 윤 대통령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규명을 해야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때는 검찰이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100쪽 넘는다고 하지만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 얽힌 조직이나 사람도 많고 사안이 훨씬 엄중한 만큼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또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사 앞두고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출입 통제 강화도 시작했고요. 공수처는 이제 윤 대통령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의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조사실로 데려와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외신들도 국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AP통신, 영국 로이터를 비롯해서
특히 좀 일본 언론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 대대적으로 큰 관심 갖고 한국 언론 인용하고 뭐 실시간 중계, 생중계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외신들도 공수처 체포조 투입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이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AP는 대통령이 자신을 구금하려는 당국에 협조할지는 불분명하다. 라고 지적했고요. NHK,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이런 일본 주요 언론들 일제히 톱 기사로 배치해서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처음부터 볼 수 있을 정도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북한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죠. 예. 북한은 지난달에도 그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관련 소식을 이틀 뒤에 보도를 한번 했었고 그러다가 한동안 언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대치 상황을 전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로 보는 노동신문에도 내용을 실었습니다. 3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면 괴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체포영장 발부뿐만이 아니라 집회 개최, 한덕수 총리 탄핵 내용까지 또 윤 대통령이 보냈다는 편지 내용까지 비교적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어떠한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에서는 이게 모순적으로 이게 보여주기 어려운 일일 텐데 왜 그랬을까 보면은 북한이 여기 통신에 외신의 입을 빌어서 씁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동란의 심연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연불처럼 외워댔지만 붕괴된 상태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의 안정성을 부각하는 의도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다고요? 네, 그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게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양쪽 대리인이 출석할 거고 1차 기일이 좀 더 전초전이었다면 2차 기일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 특히나 1차 기일 때는 윤 대통령 측이 입장 표명을 유보했었어요. 이번에는 입장을 밝힌다면 향후 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국회 측은 그 계엄 당시 시도됐었다고 알려진 법관 체포 이 내용을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증거 증인에 관한 논의도 오늘 이루어질 텐데 국회 측은 검찰, 경찰, 군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15명 불러달라고 이미 헌재 요청을 했었고요. 또 여기에다가 추가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등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증인 증거 신청을 하고 나면 이 채택 여부는 재판관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네, 오늘 변론 준비 기일부터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가동되는 건데요. 헌재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서류 제출 안 했고 또 선임계 제출도 늦어지면서 재판 절차도 연달아 늦어질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뭐였냐면 기록 검토가 방대하고 대리인 수가 부족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헌재는 그 요구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것이다 라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걸 예고를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그 헌법재판소에 내란 사건 관련한 수사 기록 확보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재를 향해서 각 수사기관에 헌재가 수사기록 요구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 선포 행위의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한 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대한 관심도 뜨겁죠. 이번에도 온라인 반청 신청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다고요. 네, 이번 281.5대 1 기록했습니다. 소심 판정 방청석이 9석 배정이 돼 있어요. 온라인 응모예요. 근데 2,534명이 응모를 했거든요. 근데 첫 기일 경쟁률이 2,000대 1이 넘었으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 훨씬 낮겠지만 여전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변론 준비 기일 때 6대 1, 또 최순실 씨 그 1심 첫 공판 방청권 경쟁률이 2.61대 1 수준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공문까지 공개하면서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만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잖아요. 네. 여야가 합의해 오면 즉시 남은 한 명,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근데 국회의장실은 공문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국회 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갔던 공문인데 의장실에 따르면 작년 8월에 이미 그 재판관 3명 임기가 10월에 만료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우원식 의장이 이거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논의를 했고 지난달 9일에 국민의힘이 후보 1명 내고 민주당이 후보 2명 내고 이렇게 추천한다는 공문을 우원식 의장 측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진통이야 있었지만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미 밟은 증거를 이 공문이 보여준다라는 게 우 의장 측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의장실은 이 공문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 여야 합의가 분명히 확인됐으니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된다.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 매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군부대도 방문하고 군 통수권자에다가 국무회의 주재하고 항공 참사 이후에 중대본부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개혁 여파로 인한 경제 상황,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F4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이렇게 직접 주재해서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하고요. 최상목 대행은 각 기관이 금융시장, 외환시장 24시간 비상점검 체계 만전을 기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으로 홍제 1차로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희부터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안 방향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암사대교 부근에서 양방향으로 모두 차선 긋는 작업 중입니다. 각각 2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고요. 부근 정체입니다. 공항 방향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는데요. 한남대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한남대로 한남 오거리에서 북한남 차거리 사이는 집회 관련으로 부분 통제 계속 이어지고요. 도심 방향으로 한남대교 북단부터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초나들목 5차로에 고장난 버스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무학천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뒤로 2km 구간 정체가 극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째인데요. 공수처가 오늘 영장 집행에 나섰어요. 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인데요. 네. 공수처는 이 기한을 3일 앞두고 오늘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당초 영장 발부 사흘째인 어제 집행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집행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4일과 5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시위 인파가 더 많이 몰리는 등 집행이 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평일인 오늘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지금 4시간 넘게 네. 대치 중인데 한 번에 오늘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한을 좀 남기고 며칠 앞당겨서 또 집행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요. 이미 체포영장 기한이 절반이나 지난 만큼 오늘 1차 체포 시도를 한 것이고 오늘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2차, 3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군 수방사 55 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 부대가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그 최장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을 체포해 가라고 길을 열어주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여당도 무리한 체포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당의 기조를 거슬러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번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가 또 있어서 이를 막을 명분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수색 영장에 명시된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1항을 예외로 하겠다는 조항이 더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네.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네.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써 있고요. 111조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대통령실의 이제 기록물에 이제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요. 공수처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체포에 총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에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항의에 나섰는데요. 오늘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항의 방문을 가기도 했습니다. 위 조항을 예외로 든 판사를 영장심사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영장 발부라며 이 판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기도 하는 등 강경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또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게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 기동대가 다른 수사기관, 즉 공수처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강제 수사 활동을 하는 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곽근 변호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어제만 해도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을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재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든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또 물리적으로 기동대 도움 없이는 이제 체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공수처 측은 집회 시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민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으로 규정하고 경찰 기동대는 그에 맞는 임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체포영장이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불법이라면 체포 구속 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체포 구속 적부심의 경우는 체포영장이 일단 집행이 된 이후에 할 수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현재로서는 아예 검토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체포된 상황을 전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적절치 않고 이렇게 상황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이 정말 대통령의 주장대로 불법성이 없었다면 조사에 응하면 될 문제인데 사상 초유의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상황까지 만든 것도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네, 어쨌거나 공조본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오늘 여의도 이제 정가에서 도는 한 지라시 형태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자신이 막아서면 대통령 체포를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돌기도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 국면에서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강성 지지층들과 보수 유튜버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죠. 이제 출입 기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윤상현 의원의 이 같은 독자적 행동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고요. 윤상현 대통령이 실제 대통령과 형동생 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한 인연과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란 해석도 있지만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탄핵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은 일단 확실히 사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부터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새해 첫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막아달라는 신호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이를 오히려 자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저 앞을 지키는 모습을 유튜브 생중계로 다 지켜보고 있다. 감사하다. 같이 싸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체포를 막아달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내고 있는 메시지가 모두 다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것으로 네. 보아도 무방한데요. 계엄 선포 후 대국민 담화에서도 사과 대신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고 자신이 탄핵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역시 전체 국민이 아닌 소수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낸 건 이른바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공개 언급 자체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이 편지에 대해서 정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 당시 태극기 부대에 당이 접수됐던 때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요. 대통령이 한쪽의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편지를 보낸 것도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강성 지지층들이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고 있고 탄핵 자체도 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면에서 당이 이에 반하는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조기 대선 전까지 그리고 대선까지도 국민의힘은 이 끊임없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딜레마적 상황에서 이제 탈출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과 선을 긋자 하니 강성 지지층과 일부 당원들의 이탈이 두렵고 선을 긋지 않으면 중도층을 잡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과거 태극기 부대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이러한 딜레마가 있어 왔는데 이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 극우 세력, 태극기 부대와 결별하지 못하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30일 발표한 서면 취임사를 통해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진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강성 지지층과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당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중진 의원들이 의원들 단체 이제 대화방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또 강하게 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고려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지금 계엄에 대한 적법성,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법리를 다투고 있는데 이 여당이 나서서 이를 사과하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는 애초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았는데 이미 사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새롭게 비대위가 꾸려지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신형이다, 안정형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은 어떤가요? 비대위 구성뿐만 아니라 주요 당직 인선만 보아도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도로 친윤당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비대위원으로는 삼선의 이미자 의원, 그리고 최영두 의원, 비례대표 초선 최보윤 의원, 그리고 경기 포천시 가평군 초선인 김용태 의원이 새 비대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최영두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개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미자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좀 명확한 친윤계로 분류가 됩니다. 또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조정훈 의원, 당 수석대변인에는 원내 수석대변인을 지낸 신동구 의원 등이 임명이 됐는데 모두 친윤으로 꼽힙니다. 특히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에 이제 대통령실 국정비서관을 지낸 강명구 의원이 임명이 돼서 친윤 색채가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국내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이제 조국 사태 등을 겪으면서 내로남불에 분노한 민심이 이제 보수 우위 시대를 만들었는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약 3년여 만에 이런 보수 우위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올해 상반기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보수가 불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간 집계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비율은 32%로 보수는 27%로 나타났습니다. 진보가 5%포인트 높게 이제 나온 네. 것인데요. 지난 2021년 8월 이래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수가 진보에 뒤지면서 전환점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22년 3월과 비교하면 진보는 7%포인트 올랐고요. 보수는 3%포인트 빠진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비상계엄으로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층을 왼쪽으로 밀어낸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들의 반발이 상당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집단 사표는 일단 항의 성격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요. 최 대행이 사의를 반려한 데다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업무를 보좌해야 할 이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죠. 이를 의식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어제 정 실장이 대통령실에 정상 출근해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회의 참석자들 다수가 사직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지금 정부 내에서 최 권한대행의 권한과 입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사실상 여당과 정부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입지가 흔들린 건 맞지만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에 근거해서 권한대행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여당이 흔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국무회의 최소 인원인 15명 선마저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지나간 일로 마무리 짓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쨌거나 권한대행의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으로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진 상황이죠. 맞습니다. 8인 체제가 되면서 심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냐 아니냐. 또 탄핵 가결 요건이 6명 중 6명이 찬성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가결될 수 있어서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을 두고 여야의 유불리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요. 중도 3인, 보수 2인, 진보 3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성향의 2명의 재판관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이제 중대 사안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처럼 만장일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보수 2인의 재판관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재판관 임명이 굉장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민주당은 2, 3월 중에 결론을 내서 4월에서 5월 중에 벚꽃 대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네.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중에 결론이 나서 6월 여름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 쌍특검을 먼저 재의결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쌍특검
입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재의결 표 단속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 논의는 일단 재표결을 부결시킨 뒤에 논의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하더라도 친한계 등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서 이를 막는 것이 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단어 음파는 이것에 비쳐 은백색으로 보이는 이것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두 개의 표현은 각각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 중에는 앞에 빈칸에는 햇빛과 호수가 있었고 뒤에 빈칸에는 물결과 달빛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각각 달빛과 물결입니다. 다시 문장을 읽어보면 음파는 달빛에 비쳐 은백색으로 보이는 물결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이다가 됩니다. 먼저 음파는 은은 자에 물결 파자를 쓰는 한자어인데요. 이것을 은물결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음파로 반짝이는 강물 또는 잔잔한 호수에 한 줄기 바람이 지나면서 은물결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쇠금자를 쓰는 금파도 있습니다. 금파는 햇빛을 받아서 금빛으로 반짝거리는 물결을 뜻하고요. 금물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금파가 비유적으로 쓰이면 볕 따위의 곡식이 누렇게 익은 들을 뜻합니다. 금파로 출렁이는 바다라든지 가을 들판은 온통 금물결로 일렁이고 있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어제보다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1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과 대전, 광주 4도, 부산 7도, 제주 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강하게 부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아침에 서울이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오늘만큼 추울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거나 1cm 미만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경상도 해안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부산과 광주 영하 4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수사관들과 경호처가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을 제시받고도 경호법 등을 들어 영장 집행을 막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대통령실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율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사고 여객기의 운영 매뉴얼 일부가 발견됐는데요. 당시에 다급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네, 사고가 난 기체 주변에서 수치가 빼곡하게 기록된 보잉 737 운영 매뉴얼 서너 장이 발견됐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체에서 튕겨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0쪽에 달하는 분량 중 랜딩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최소 동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적힌 페이지, 또 수면 불시착을 위한 절차 내용이 담긴 페이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의도적으로 해당 페이지를 뜯어낸 것으로 보이는 자국도 남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장이 사고 전 엔진 2개가 모두 꺼진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흔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부 다 펼쳐놓고 볼 수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급하게 뜯어버리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걸로 보이네요. 현재 정부는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인데요. 사고 직전까지 2시간 분량의 음성 기록 자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전환에 마쳤고요. 블랙박스 비행 기록과 함께 미국으로 이송해 분석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다만 자료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일부 유류품이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네,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의 마지막 손길이 닿았던 물품들이 돌아오자 유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유류품 인계 절차는 어제 낮부터 시작됐는데요.
그을리고 깨진 한 여행용 가방에는 희생자의 이름이 쓰여진 네임태그가 붙어 있었는데 이름을 확인한 유족은 오열하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자녀 부모 모임에서 여행을 떠났다 희생된 피해자 유족은 크게 훼손되지 않아 잘 작동하는 휴대전화와 여권 통장을 전달받았는데 휴대전화 속 어린 조카들이 엄마에게 보낸 카톡을 화면하면 채팅방 옆 1이라는 숫자가 사라져 놀랄까봐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다 말하기도 했고요. 희생자의 남편은 아내를 보내는 마지막 길에 멀끔히 보이고 싶어 슬픔을 억누른 채 이발소에 갔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날 오후까지 희생자 141명의 소유로 확인된 200여 개 유류품이 유족 52명에게 전달됐고요. 사고수습본부는 희생자 유류품과 훼손된 시신 수색 범위를 충돌 지점 넘어 유후부지까지 넓혔습니다. 또 경찰은 참사 직전 새가 엔진에 들어갔다는 등 이 사고 정황을 담은 휴대전화 속 메시지가 나온 만큼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남성을 경찰이 체포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 남성은 심지어 성범죄 전력까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체포하지 않은 채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는데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끝에 이 남성으로부터 자백을 받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는데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 것이 뒤늦게 알려져 이미 임의동행 상태라 긴급 체포 조치를 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한 뒤 귀가 조치시켰는데 사건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뒤늦게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탐문 과정에서 가해자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긴급 체포하기에는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피해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월세가 단돈 10,000원인 집이 등장했다고요? 네, 한 끼 밥값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는 집이 등장했는데요. 동작구가 마련한 신혼부부 만원 주택입니다. 입주자 7가구가 선정됐는데 1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은 14대 1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공급한 청년용 만원 주택 인기 힘입어 신혼부부까지 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만원 주택은 동작구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고 월세는 10,000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구출자기관인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수익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하고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29세에서 39세 무주택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만원주택은 노량진과 상도, 흑석, 사당동에 있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한 동작구 청년 청소년과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 구한 집이라고 하고요. 규모는 28에서 64제곱미터, 방 2개에서 3개가 있는데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사당동의 경우 원래 전세보증금이 3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의 5%인 1,600만 원에 월 임대료 10,000원만 내면 되고요. 2년간 계약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동작구는 지난해 4월 상도동에 청년용 주택을 처음 공급하면서 만원주택 사업을 시작했는데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같은 아이디어를 냈고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늘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새해 첫날 한 헬스장이 예고도 없이 폐업하고 잠적했다고요. 네,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한 헬스장이 폐업이라는 단체 문자 하나만 달랑 보내놓고 잠적해버리면서 관련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물밀듯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 1일 새벽 회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에서
경영 상황이 악화돼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한다며 운영 종료는 고의적이거나 부정한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폐업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단순히 명의만 제공했다며 뒤늦게 밀린 채무를 알았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폐업을 결정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폐업 통보 문자 메시지에 운동기구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한 뒤 환불 비용을 변제하겠다며 환불 신청 방법도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회원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원들은 SNS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 중인데 이 방에 참여한 인원만 25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해당 헬스장이 2년 전 전국 28개 지점을 운영하다가 먹튀 폐업으로 논란이 됐던 헬스장이 이름만 바꿔 다시 운영하다가 또다시 사기를 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까지 수십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피해 금액은 건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처방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의료 공백을 이유로 시작됐던 비대면 진료가 비만 치료제나 탈모약 같이 부작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루트가 돼버려 논란인데요.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면서 국내 출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위고비의 경우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되기 전까지 전체 처방 10건 중 4건이 이 비대면으로 이뤄진 만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 2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탈모약과 여드름 치료제 비대면 처방도 늘고 있는데 탈모약 처방 건수는 지난해 2월 1,300여 건에서 10월 4,300여 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요. 같은 기간 여드름 치료제도 2배 넘게, 비만 치료제 삭센다는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의료계에선 비대면 진료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영향이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경증 또는 비급여 진료 환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의료 공백 대응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현재는 비대면 진료가 필수 의료 과목 질환에 대해 효율적인 치료 관리를 돕기보다는 탈모약이나 여드름 치료제 등을 처방받는 처방 전 자판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 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더라도 부작용 우려가 큰 탈모약과 여드름 치료제 등 일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는 앞서 향정신성 의약품과 사후피임약, 비만 치료제 등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처방을 금지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탈모약과 여드름 치료제는 처방 일수가 길고 인체 내분비 작용에 대한 영향으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최근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전공책보다 문학 서적을 더 많이 찾는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순수 문학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요즘 MZ세대 사이에선 텍스트 힙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있어 보이려고 책을 집어들었다가 문학의 참맛을 깨닫고 말았다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반짝 유행을 넘어 세대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지난해 학부생들의 도서 대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장편 소설 자결하지 않는다가 1위였고요. 1위부터 4위까지가 소설 5위와 6위는 각각 산문과 수필, 7위, 8위도 모두 소설이었습니다. 전공서적 같은 학술도서가 서울대 도서관 대출 순위 10위에서 사라진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불황과 취업난으로 대학생들이 소설이나 시를 읽기보다 학점을 따기 위한 전공 공부에 열중한 지는 이미 오랜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대출 톱10 차트를 문학 작품이 휩쓸어버리자 놀랍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같은 기간 고려대 학부생이 빌린 책 상위 10권 중 8권이 소설이었고 이화여대 역시 상위 10권 중 9권이 소설, 서강대도 파친코, 채식주의자 같은 소설이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네. 출판업계는 입시 경쟁 끝에 대학에 들어온 20대들이 텍스트 힙을 계기로 독서의 참맛을 깨닫고 있다라고 짚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마음에 드는 책의 표지를 자랑하거나 인상적인 구절을 공유하는 등 독서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MZ들이 많은데 단순한 허영의 부산물이란 지적도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독서에 진지하게 입문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고 하고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됐던 20대들이
아날로그 감성의 대표주자의 활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점, 또 쇼츠 같은 고자극 콘텐츠에 지쳐 책을 찾게 된 것도 유행의 배경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책 꾸미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네, 단순히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굿즈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스티커 등으로 책을 꾸미고 책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는 게 큰 유행이라고 합니다. 실제 관련 용품 매출만 봐도 북커버는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판매가 급증했고요. 기억하고 싶은 문장과 구간을 표시하는 라벨 스티커도 2배 가까이 팔리는 등 텍스트 힙 유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또 판매가 늘었습니다. 출판사들도 이런 책구 열풍에 뛰어들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확실한 벽은 소설을 모티브로 한 스티커가 함께 동본돼 판매되기도 했고요. 고양이 포토 에세이 말하는 고양이 호섭씨의 일일을 출간한 미래의창 출판사는 직접 책구 리뷰단을 꾸려 참가자 각자의 취향을 담아 나만의 호섭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대중과의 소통 창구이자 세상과 연결된 SNS를 통해서 이 책이라는 지적 장치를 시각화함으로써 과시욕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유롭고 개성을 담아낸 적극적 문화 소비를 통해 소중한 것을 공유하는 성취욕구가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의식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날씨 얘기로 마무리해보죠. 이번 주말 눈 소식이 있어요. 네, 이번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이 예고됐습니다. 이 눈은 5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저녁에 눈발이 거세질 거라고 하네요. 특히 구름대가 중부지방 상공을 지나면서 중부 내륙과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눈은 6일 새벽과 오전 사이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인 8일과 9일에는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온다고 하고요. 연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부터 한 달간이 한겨울로 불리는 추위의 절정 구간이라 이번 한파가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섭다고 하니까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네. 정말 괴로운 일이죠. 의료계에서도 이번 참사로 인해서 이 정신적 충격 또 심리적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하주원 홍보이사는 이번 참사로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의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갑작스럽게 가족과 이별하는 거는 이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또 했죠. 하지만 이런 이제 애도 반응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번 참사 유족은 좀 그 정도가 아주 굉장히 클 거라고 이제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또 상실에 직면한 이 생존자 또 유가족은 불안, 공포, 또 혼란, 거기에다가 이제 슬픔이나 또 분노, 무력감, 또 죄책감, 거기다가 이제 불면 같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다양한 트라우마 증상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사실 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고를 접하는 국민 모두가 이런 상황에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사고 영상이나 뉴스에 대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라는 것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계속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저희가 이 코너에서 오늘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예고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사이 발생한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방송 주제를 좀 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날 일요일 당직 중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사고 소식을 접했어요. 네.
뭐 유가족은 물론 그렇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사고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전에는 사실 그 TV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밖에는 이제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SNS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네. 이 사고 소식을 서로 공유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걸 자꾸 노출을 시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간접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서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심리학회에서도 이 참사를 지켜본 시민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충격을 받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네.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잠을 못 자는 이런 이제 증상들, 또 근육이 계속 긴장되는 상태, 피로하다, 이런 것들이 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나 사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상황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잠잘 때도 악몽을 꾼다든지 분노나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복 시청 또 반복 노출 이런 것들은 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자신을 노출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좀 잘 아시고 네. 좀 노출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존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비행공포증 이런 걸 앓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 한 번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더 크게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유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 내가 그냥 마음 먹고 안정해라 이러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심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심호흡을 이제 복식호흡으로 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복식호흡이라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배로 숨을 쉬는 건데 코로 들이마시거나 또는 입으로 들이마시거나 하고, 반대로 코로 들이마셨을 때는 입으로 배출하고 입으로 들이마셨을 때는 코로 배출하면서 네. 이 내뱉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이런 방식의 호흡을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고를 보면서 막 화가 나거나 막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해서 술이나 담배나 약물 같은 데 자꾸 의존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더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피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이런 이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을 좀 하시면서 회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뉴스를 통해서 사고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지 그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네. 혹시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안내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질문지로 이 자가 진단이 가능한데요. 충격을 경험한 뒤에 한 달 동안 이 관련 경험에 관한 악몽을 꾸거나 원치 않게 그런 경험이 자꾸 떠오른다, 또 경험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자꾸 애쓴다, 늘 주변을 경계하거나 쉽게 놀란다, 일상과 좀 멀어진 느낌이 든다,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이 느끼거나 또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원망을 멈출 수 없다, 이런 이 5가지 증상, 5가지 항목 중에서 2-3가지가 해당이 된다 이러면 이제 추가 검사를 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각 시군구별로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상담 신청을 좀 하셔가지고 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무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받은 이후에 이분은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또는 권역 트라우마 센터에서 위기 상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불편하다 싶은 것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될 때는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지금 국민 모두가 참사로 인한 슬픔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피해 유가족들의 아픔이 가장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지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 피해자나 유가족은 심리적 고립감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서 트라우마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은 이 경청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황을 자꾸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그리고 조건 없는 지지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뭘 판단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조언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경청해주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지죠. 조건 없는 지지. 내가 너 옆에 항상 있을 거니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항상 이야기해라. 네. 이런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들은 우선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회복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도 역시 이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불안함과 무기력한 우울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평소에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3일 이후 소위 계엄 트라우마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불면을 또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국민들 상당수죠. 이제 거의 뭐 대다수죠. 한밤중에 뉴스를 통해서 뭐 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가는 이런 군인들의 모습도 봤고 또 군 헬기가 뭐 여의도 상공을 국회 상공을 돌아다니는 것도 또 다 목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이 되고 이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속보 계속 쳐다봐야 되고 그러면서 관심을 집중하면서 날 세운 사람들이 참 많았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엄 트라우마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 계엄 트라우마라는 말은 사실은 이 그냥 일반적인 의학적 트라우마랑은 좀 다르게 사회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트라우마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쟁 또 자연 재해 아주 극심한 사고 아주 뭐 엄청난 폭력 이런 것들을 겪은 다음에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겪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건 후에도 계속해서 고통이 느껴지고 불안, 우울, 분노, 막 그 죄책감,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을 반응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계엄 트라우마는 물론 뭐 이런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제 그냥 사회적인 용어로 쓰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이런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재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참 좋지 않은 거죠.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주는 스트레스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보편적인 거죠. 최근에 발표된 미국 심리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의 77% 정도가 국가의 미래를 삶의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느낀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혼란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아주 잘 나타낸 거거든요. 우리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뉴스를 자주 보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아예 또 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렇게 위기 시기, 위기 상황에서는 뉴스 정확한 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보고 안 있으면 볼 또 수 불안해요. 없어요. 네. 무슨 일이 더 어떻게 진행이 네.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밤 시간에 이 잠 안 자고 뉴스를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자율신경계가 그 중에서도 이 교감신경계라는 것이 계속 흥분 상태, 각성 상태에 놓여지기 때문에 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뇌가 자꾸 흥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잠을 점점 못 자게 되고
또 주변 사람한테 짜증내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일을 하면서 실수를 자꾸 하게 되거나 네.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잘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스트레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아, 그럼요. 일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런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는 뭐 별게 아니지만 이게 자꾸 쌓이거나 또는 좀 이 일상에서의 것보다 큰 아주 그냥 이 견뎌내기가 좀 어려운 이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불안장애라는 것은 걱정, 근심이 누적돼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참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즉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게 힘든 정도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범불안 장애 또는 불안 장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네. 과도하게 긴장을 하거나 초조하고 매사 안절부절하고 두렵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어떤 실체도 없는 대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상태를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숨이 차다, 호흡이 곤란하다 이런 이 신체적인 증상을 느낄 때 우리가 이제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랑 또 불안장애가 또 상당히 좀 달라요. 네. 공황장애는 이제 불안장애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래서 누적된 불안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즉 죽을 것 같은 증상,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 이런 증상을 느낄 때를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이때는 발작이 시작이 되면 정말 내가 이 상태를 그대로 견딜 수가 없고 이 네. 상태에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이 아프고 심박수가 막 빨라지고 호흡곤란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가 한번 생기고 다음에 한참 동안은 또 안 올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게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상태로 또 발생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긴장 상태 이걸 또 우리가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상적인 상태를 좀 넘어서는 좀 큰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안이라는 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불안장애를 질병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불안 뭐 다 불안하지 뭐 시험 보기 전에도 불안하고 뭐 누구 처음 만나러 가서 미팅하러 갈 때도 불안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일상생활을 그것 때문에 못할 정도가 되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정도의 불안을 우리가 질병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불안이 언제 생기느냐 보면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상황에서 생긴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라고 믿음이 생기면 불안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려움이 이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안은 참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울 상황도 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전문가를 만나서 일단 확인을 좀 잘 받고 거기에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지난해 12월은 유난히 견디기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계절성 우울증이랑도 연관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계절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햇볕이 얼마나 있느냐, 즉 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가 뭐 여름에는 길잖아요. 네. 그러다가 점점 겨울이 되면 낮 시간이 짧고 밤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것을 생성하는 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우리를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느껴주는 수치인데 이게 이제 줄어들면 불안감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더더욱이 또 이 비타민 D가 이제 햇볕을 통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좀 연관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계절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이런 계절성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일반 우울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뭐 잠이 안 온다거나 또는 식욕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또는 이제 이 목숨을 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거나 하는 것들도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정한 계절에만 나타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대개는 이제 사라지는데 그때까지 요걸 잘 조절을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햇볕 노출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이 방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햇볕이 쏟아지는 들판을 눈으로 쳐다보시면 이 눈 뒤에 있는 송과체라는 곳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세로토닌이라는 걸 잘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햇볕 노출을 좀 늘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또 이 세로토닌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나나, 우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드시면 계절성 우울증뿐 아니라 뭐 우울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여러 의미로 참 힘든 연말 연시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심적으로도 그렇고 또 연말 또 연초가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이 가라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해가 찾아왔지만 뭔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올해는 참 그렇네요. 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 시기인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릴 노래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추모의 의미를 담은 곡들이 뭐 가요계도 그렇고 팝씬에도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좀 친숙하고 또 마음 깊이 울림을 줄 수 있는 곡들을 모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내 아티스트들도 종종 추모 앨범을 발표하긴 하지만 네. 해외는 더 많고 또 익숙한 곡도 많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뭐 국내 가요 씬도 오래되긴 했지만 확실히 해외 팝 네. 시장이 예전부터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특별한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들 숫자 또 히트곡들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가요에서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확실히 그 이전의 곡들은 팝에서 우리 귀에 좀 친숙한 곡들을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곡들 중에서 오늘 몇 곡을 한번 찾아와봤는데요. 이 곡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요.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준비해봤어요. 네. 이 곡은 빌보드 차트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차트에 머물면서 그 당시의 연간 차트에서도 1년에 6등 그러니까 연간 차트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네. 스테디셀러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이 곡은 뭐 워낙 인기곡이라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에릭 클랩튼이 자신의 4살 난 아들 코너 클랩튼의 죽음에 바치는 곡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직 4살이면 너무 아기잖아요. 그 창가에 있는 침대에서 놀다가 잘못돼서 창밖으로 추락사를 하게 된 너무너무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에릭 클랩튼이 그 아들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 전 세계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고 또 위로도 전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에 많이들 공감을 한 건지 노래도 큰 사랑을 받았어요. 맞아요. 앞서서 연간 차트에서도 6위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당시가 92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싱글 컷으로 발매된 것도 발매된 건데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던 프로그램 포맷 중 하나가 MTV 언플러그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머라이어 캐리나 너바나처럼 당시에 정말 인기 있던 가수들이 어쿠스틱 세션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히트곡을 다시 부르는 좀 특별한 포맷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이 에릭 클랩튼이 이 노래를 자신의 그 기타와 함께 아주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방금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듣고 왔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 곡을 썼을까 생각하니까 참 슬픈데요. 맞아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모두들 깊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다음은 그래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곡들 가운데 가장 좀 최근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르게 역시 세상을 떠난 배우를 추모하면서 만들어졌고 또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은 곡이었습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엔딩 테마로 많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어지게 했던 곡이죠. 위즈 칼리파와 찰리 푸스가 함께한 See You Again인데요. 배우의 사망으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이 시리즈물의 주인공인 브라이언 오코너라는 이 역할을 담당하던 배우 폴 워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의 이른 떠남을 그리워한 스태프들과 이제 주변 관계자들이 그를 추모하는 곡을 새로운 시리즈의 엔딩곡으로 넣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핵심은 찰리 푸스의 감미로운 보컬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곡의 주인이 찰리 푸스가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위즈 칼리파 피처링 찰리 푸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마 요즘에는 See You Again 찰리 푸스 노래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따지고 보면 역할이 약간 바뀐 네. 셈입니다. 이게 이유랄까요? 뭐 이유라면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곡이 발표될 때가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찰리 푸스가 아직은 좀 이제 막 떠오르는 너튜버 아직 신인 같은 이미지였고 위즈 칼리파가 조금 더 지명도가 있고 뭐 빌보드 넘버원 곡도 가지고 있는 인기 래퍼였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인지도가 높은 위즈 칼리파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 푸스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뭐 피아노나 보컬도 그렇지만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너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수십 명에게 이 곡에 대한 의뢰를 받았었다고 해요. 제작진이. 근데 그 가운데서 찰리 푸스의 곡이 낙점이 되었는데 곡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네. 찰리 푸스가 이 곡을 만들던 당시에 역시 비슷한 사고로 친구를 잃었다고 해요. 네. 그 마음을 담아서 뭐 10분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순식간에 써내려간 곡이 바로 이 See You Again이었고 그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발표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뭐 빌보드에서도 비연속이긴 합니다만 12주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업타운 펑크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또 유명하던 지금까지도 인기를 이어주고 있는 펑키한 트랙이 있는데 네. 이 곡의 인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곡을 1위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었습니다. 그럼 위즈 칼리파와 찰리 푸스의 See You Again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들어볼 곡도 소개해 주세요.
네,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곡인데요. 이 곡은 앞서 띄워드린 곡들과는 또 사뭇 다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펑크 밴드가 부른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발라드도 아니고 네. 좀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추모 곡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데이라는 밴드 혹시 아세요? 그럼요. 아시는구나. 그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팀이죠. 특히 바스켓 케이스, 거의 뭐 청춘의 앤썸 같은 테마송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두키 같은 앨범이 각종 뭐 몇백만이 아니죠, 몇백 장 정도 뽑는 명반 순위에서도 언제나 리스트업이 되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런 유명 밴드가 항상 뭐 세상에 화를 내고 기성세대에 저항하고 하는 음악을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좀 촉촉한 추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도 있어요. 아마 이 곡 정도는 그래도 많이들 아시지 않을까, 거의 그린데이의 대표곡이 되지 않았나 싶은 곡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라는 곡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유는 아마도 이 곡이 2001년이죠. 그 9월에 일어났었던 9.11 테러 이후로 그 희생자 추모곡으로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또 특히 제목에 September, 9월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그 9.11 테러의 애도의 의미로 많이 노래가 불려졌고,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픔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불려지는 곡이 됐습니다. 그린데이는 몰라도 이 곡은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곡이 만들어진 슬픈 사연 때문인지 추모곡으로도 많이 불리죠. 맞아요. 사실은 제가 앞서서 뭐 곡의 어떤 스타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곡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소중한 사람을 먼 곳으로 떠나보낸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이 그 그린데이의 보컬이자 프론트맨이죠. 아마 그린데이 하면 딱 떠오르시는 그 눈에 짙은 화장을 하고 좀 반항기 어린 표정을 하고 있는 인물이 있을 텐데, 빌리 조 암스트롱이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이 멤버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래요. 그래서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기 때 돌아가셔서 그 충격을 금치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어린 시절에 너무 가까운 사이를 지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슬퍼했대요. 그래서 어린 이 빌리 조 암스트롱이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 때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토닥토닥을 해주시면 이 빌리가 항상 9월이 가기 전에는 절 깨우지 말아주세요. 9월이 지나면 저를 깨워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연에서 이 제목과 노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반적인 추모곡과는 조금 다르게 또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이 펑크 스타일의 보컬, 그러면서도 어쿠스틱한 연주와 함께 좀 색다른 어떤 애수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184님이 새해 추모곡은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끝이었으면 아픈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요. 진짜 위로가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마음만은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는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이나의 오늘이 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